MC넥스 2024년 1분기 연결 잠정 실적은 매출이 14.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40%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영업실적도 이걸 주로 분석해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개별입니다. 매출은 16.9%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0.6%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2.2회전으로 나타났었고 현재 PBR은 1.41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순서를 좀 바꿔서 일반적으로 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또 주가에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주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제가 위에 FV라고 지금 표현한 것은 FV 임팩트 1은 퓨처 밸류라고 해서 미래가치에 임팩트를 주는 첫 번째 요소로서 스루프트회계로 분석한 스루프트에서 재고 회전율을 곱한 금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팩트는 현금 순이익에서 두 평의 T 회전율을 곱해가지고 산출한 건데 두 개 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주가는 PBR이 1.41로 2023년 초보다 10%가 하락했습니다. 이 예측치보다는 좀 적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민동욱 씨가 25.3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외국인은 한 9%선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연결로 1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2,878억 원을 달성해서 14.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40%가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이 좀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좀 내려갔다고 보든지 또는 판매 가격이 좀 올라갔다 또 매출량도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작년에 제품 재고가 많이 증가했는데 많이 줄었을까? 이거를 좀 정식 공시가 되면은 재고자산 명세가 공시가 되니까 주석 내용에 그거부터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재무상태표에도 재고자산이 좀 전체 금액은 나오니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재고가 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로 2023년 실적의 분석이 주된 목적이긴 합니다. 작년도 매출액은 7,088억 원으로서 16.9%가 감소했었고, 근데 반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19.4%나 증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생산은 해냈는데 판매는 안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매출원가가 더 좀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총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판매 관리비를 조금 더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은 거의 전년도 수준보다 조금 높게 2.4%.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영업이익은 2.4% 증가한 것으로 결사를 그렇게 했어요. 어, 요거는 약간 인위적으로 결산을 그렇게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미래는 요거까지 좀 말씀드리고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6,178억 원으로서
18.9%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했다는 얘기는 2%가 더 감소했다. 이런 경우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레풋 금액상으로는 0.1%, 매출에서 매출 재료비 뺀 거를 수술 스루풋이라고 합니다. 스루풋 율로는 2.2%가 증가했어요. 마진율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원재료 가격이 안 내려갔다면은 판매 단가가 2.2%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또 두 가지의 복합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는 거의 뭐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 그 경비 절감도 매우 노력은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TOE 생산성 그래서 변함이 없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4억 6,300만 원이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적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가공 비율이 좀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 비율이 좀 낮은 그런 거로 보입니다. 향후는 이 영업이익 비교보다도 스루풋율과 매출 총이익률 비교가 의미 있는 수치로 분석을 하는 것을 더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루풋 분석에서 그런 이유를 이미 그 방송에서 일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스루풋은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원가상으로는 좀 원가 회계상으로는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나중에 이것도 좀 더 연구 과제로 이런 흐름을 비교하면서 뭔가 이 어떤 그 평가 감각이나 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09억 1,5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게 예년보다도 아주 급격히 증가했는데, 기업 규모로 봐서 왜 이렇게 그 제품 재고가 그렇게 크게 증가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판매가 예상이 됐는데 안 팔렸다, 이런 얘기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재고이익이 실제 이익에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그 영업이익 갭이 좀 작아서 가공 비율이 좀 낮은 편일 거라고 이렇게 먼저 사전에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목적은 먼저 총 제조 비용을 산출을 하는 건데요. 요 위에 써 있는 대로 제가 이 총 제조 원가는 공시되는 게 아니고 기업 비밀로서 노출을 안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매출원가 더하기 기말재고 빼기 기초재고로 총 제조 비용을 뽑아내고, 또 하나 비성분에서는 요거를 1번과 2번 운영 경비와 매출 재료비하고 디커플링해서 생산 재료비를 뽑아내 가지고, 이게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여야 되는데 여긴 매입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좀 오차가 있습니다. 요거에 좀 갭이 항상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 Q 총 제조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걸 수렴해 버립니다. 뭐 관세 환급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거로 수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 운영 경비에서 799억 원인데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520억 원. 그러면 공장 가공비는 판매 관리비가 더 높지, 가공비, 워킹 코스트는 278억 원뿐이 안 됩니다.
금액상으로는 7.6% 증가했고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4.2%로 1%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재료 비율이 1%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프 손익에서도 하락 추론을 했고 비성분에서도 하락 추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공 비율이 4.2%면은 각종 부품들이 들어오면은 단순 조립해서 나가는 수준의 제조업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재고자산의 이 연계된 매출원가까지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게 되는데 1번과 2번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비성분의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53억만큼 회사는 이 매출원가를 더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영업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정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니까 BWCI 증감액까지 요거를 빼면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갭투에서 여전히 또 갭이 있는데 이 금액과 일치하는 걸 찾아보니까 평가 충당금 즉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부 금액이 아니고 취득 가격으로 했으니까 이 금액이 더 크겠죠. 이게 평가 충당금 증감액이면은 어, 이 뭐라고 볼까요? 저기 이 금액을 들어간 돈이 더 많게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매출원가를 적게 나오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추적을 하면은 이 평가충당금 증감액만큼도 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9억 원어치. 그래서 총 제조 비용도 똑같이 이 일본의 이 갭과 동일한 금액으로 나오고 생산 재료비 차이도 동일한 금액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 자산액은 재고 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합니다. 이 현금 흐름표에서 요거는 가져오는 건데요. 플러스는 평가 손실이고 마이너스는 환입을 다시 잡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재고 자산에 대해서 왜 평가 손실 작업들을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하실 못하겠어요. 뭐 미래 가치라는 거 가지고 자꾸 뭐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러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재고 자산은 그냥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수십 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운영 경비가 중에서 저는 인건비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인건비가 283억 원 나갔는데 작년보다 0.6% 감소했고 직원 수는 또 5명 감소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25명을 감소시켰고 그러니까 조금씩 그 좀 영업이 안 좋아진다고 보는 거겠죠. 이게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데인데 자동차용 주로 그런 건데 이게 왜 줄고 있을까? 저도 그게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평균 임금이 6,66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0.6%밖에 상승 인상이 안 됐어요. 영업이익도 뭐 2022년도 수준하고 비슷하니까 더 많이 못 올려준 것 같은데 요 정도면은 이제 중견기업 수준은 안 되고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구개발비가 0.4% 감소했고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는 19.1%가 감소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뭐 매우 높았었는데 계속해서 그 재고 회전율이 하락한다는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려 그 54회전이나 감소했고, 근데 스르픈율은 2.16%가 상승했다. 이렇게 그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그 차입금을 일부 좀 갚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분석에 의해서 네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이 MC넥스는 재고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루픈율은 상승한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분식회계를 했다고 그러냐? 음, 뭐 분식이 딴 겁니까? 코스메틱이죠. 화장했다는 얘기인데 내 얘기는 그거 화장한 그 생얼굴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인상한 걸 보여줘라. 생얼을 좀 보여줘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1, 2차 추론은 하락했다고 추론이 되니까 반중 추론이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모순은 해소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증거를 한 번 더 찾아보자. 이 회사를 위해서.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이것도 하락을 했다면은 내가 믿겠다. 투명하다고. 이렇게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그 회계도 그 논리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에, 과학 철학의 그 유명하신 칼 포퍼 옹의 반증주의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결과 2는 뭐냐 그러면은 그 수량으로 회전율에서 보여주라 이거예요. 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냐? 그러면 상승한 게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가중 평균을 해야 되는데 액추에이터가 전체 구매액에서 몇 프로 비중이다. 그러면은 가격 변동률에서 그 비중을 곱해야 실질적인 가격 변동인데 이 정도 뭐 8가지 중에서 올라가고 내려간 것도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흐름을 보는 거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거는 인정하겠다. 근데 제품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을 표현하면 휴대폰 및 자동차용 부품의 경우 경쟁의 심화로 인해 매 분기 일정 수준의 단가 인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에서 카메라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그 또 또 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사고라든지 뭐 이런데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이게 그냥 대기업이 다 후려치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경쟁의 심화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 모듈 같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만만하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중소기업들이 이런 만만하게 많다는 얘기는 또 경쟁을 대기업에서 시키기 때문에 뭐 납품을 받겠다 뭐 이래가지고 뭐 현대차인 경우 전통적으로 한 군데에서 안 사죠. 적어도 2군데 경쟁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시킨다는 게 이제 유명한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단가를 얘기를 해줘야지 어린애라면 이 사람들아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 제품의 스펙이 상향이 되고 있고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제품 단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네도 제품 단가를 인상을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 구두 설명으로는 안 되죠. 가격으로 제시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거가 투명성이 그 입증이 되느냐 반증 추론이 그러나 그 나온 결과하고는 그 추론 모순이 또 있다 이게요. 이런 것들이 좀 찜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좀 조견표식으로 하는 것이 이해를 더 돕는 같아서 이런 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1, 2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하고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이었는데 이 확인한 결과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죠. 그래서 반증 추론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해야 되는데 그 1, 2차 추론과 또 여기서 모순이 되고 반증 추론이 그래서 입증을 그래도 해봐라. 반증 입증을 해봐라. 원재료 가격만 입증이 되지 제품 판매 가격은 구두 설명으로는 인상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확인할 수 없다. 아,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회계라는 건 숫자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요 맨 밑에다가 이 가격이 한 15.6% 오를 수 있는 가격 상승 압박률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몇 프로나 올렸겠느냐? 요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도 매출 예측을 하는 순서로 왔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저도 연구 과제입니다. 스루프 회계로 예측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와 운영 비용을 분석할 때도 디커플링을 해서 각각으로 또 산출해야 되는 방법을 개발해냈고 그러나 원가 회계는 이걸 다 그냥 한꺼번에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제조 원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관비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거는 카플링이 돼야 되는 그런 세계예요. 슬프 세계는 재료비하고 운영비용을 디카플링하는 세계다. 요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사람이 미남이라서 좋아하기보다는 그 발언하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그 다가오는 게 많아요. 최근에 그는 중국과는 멋진 관계가 맺기가 어렵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회장인데 자관 현재 미중 전쟁 중에서 중국과 그 공급 사슬을 디커플링 하듯이 스루프 세계는 디커플링 해야 된다. 원가 세계는 커플링 된 세계인데 지금 미래 세계는 디커플링 해라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견해이기도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가 회계상으로는 미래 예측이라는 것도 실적 베이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저기 A 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B 플랜을 먼저 해야 돼요. 제조 원가부터 먼저 산출하고 매출 원가까지 산출해내는 과정을 똑같이 분석하는 과정처럼 해야 되는데 생산 재료비가 17.3%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는 늘었다는 얘기는 이, 이 생산 재료비가 줄었다. 어, 그게 좀 그러니까 단가 이런 변화에 의해서도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올해 그 삼성전자도 좋아진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들도 또 좀 괜찮다 이러니까 생산 재료비가 한 전년도보다는 6,336억 원 재료비가 들었는데 한 3% 정도 더 추가로 증가할 것 같다. 그리고 가공비가 7.6% 증가했는데 이것도 비례해서 한 8% 올라갈 것 같다. 다만 재고가 119%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해서라도 재고를 50%를 줄이자. 200억 가지고 있었는데 100억을 줄이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매출 원가는 6,927억 원이 나와서 6,927원에다가 판매 관리비 들어가는 거 더하고 자기네들 원하는 마진을 더하면은 판매 금액은 7,588억 원을 팔게 될 거다. 요거를 어떤 납품 단가로 그냥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2024년도에는 자간 평균 단가가 75만 8,800원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 영업에서는 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도출해 내서 하더라도 영업적 사고방식은 우리가 무슨 재고 증가가 그거는
격리하는 애들 얘기지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그거 가뜩이나 지금 경쟁이 심화되는데 74만 8,800원에 팔아야 됩니다. 격리 쪽에서는 회계 쪽에서는 아니요. 한 만 원도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이겼냐? 지금 이익도 별로 안 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업하는 애들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75만 원에 좀 납품을 하라. 음? 이런 오더가 떨어진다 이게요. 그러면은 이제 격리 폐기하는 애들하고 세력 싸움이 일어나겠죠. 니들이 직접 영업하는 거야? 무슨 개똥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회계하는 사람하고 영업하는 사람하고 무슨 뭐 동창이라든지 뭐 이렇게 야 아니면 밤에는 이제 나가서 이제 술도 같이 하고 그런 사람이면 야 우리 선수끼리 뭐 그거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오고 가고 하면서 하겠죠. 그런데 예상은 한 120억 남자고 한 건데 서로들 아니 100억 그렇죠? 프로핏은 비슷하게 나온다 이게요. 어, 예. 그런데 요 위에 금액만 달라진 거죠. 그 재고자산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 75만 원에 팔아도 3,254원 뿐이 안 나온다. 재고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결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뭐 그런 거 생각을 하겠어요. 영업 쪽에서는 한 128억 정도 내는데 한 8%도 매출 노력을 해야 된다.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그냥 투덜거리면서 그 뭐 자기네들이 직접 영업을 해봤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아주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그래서 이제 밤에 만나가지고 저녁 때 또 야 니들이 뭐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는데 아주 우리 죽었어 진짜 나 이러다 쫓겨날 거야 뭐 방법 없냐 그랬더니 야 그 공장장하고 너하고 친하잖아 이 작년처럼 할 수 없어 재고 느리다고 그래 50% 느리다고 그래 무슨 핑계를 왜냐 애들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기 생산성이 안 나와요. 노동 생산성이 안 나와요. 이 또 이제 원가sek이 노동 생산성 가지고 그래 이제 같은 금액으로 생산량이 많아야 자기 공장장 입장에서는 땡큐니까 좋아 그래서 재고 늘리자고 그러면은 75만 원에 팔아도 뭡니까 이 120, 12,800원 남는 게 아니 23,300원 남는 게 이게 원가 세계의 아주 그냥 요술 같은 마법인 거죠. 이렇게 이제 현실이 이런 겁니다. 모든 기업이. 그러나 새로운 세계, 스루프 세계에서는 운영 비용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처럼 원가계처럼 3% 오를 것 같아요. 운영 경비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5%만 좀 더 내보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판매 단가를 여기서부터 생각합시다. 73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저기 얼마가 매출이 될 거냐? 그러면은 우리 재료비로 따져서 어, 이 재료 비율을 87%로 하고 그러면은 수루픈율이 13% 하면은 0.2% 판매 단가 조금 올리는 정도. 그리고 매출 재료비는 3%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한 73만 1,500원 여기 비슷하게 나오니까 좋다.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이제 CEO한테 이게 73만 원 판매 가격 결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럼 원가 회계보다 적게 나오죠. 그러면 또 싸움질 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경우는 영업이 뭘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겼어요. 73만 원에 팔기로. 그래도 스루프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11,200원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우리가 또 좀 더 노력을 해서 이익을 더 낼게요. 공장장 좀 보고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 잘 조절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36전 해봐.
그 재작년에 80회전까지 했는데 충분히 지금 공장에 지금 재고 썰 참고 있어? 좀 줄이자고. 그 너무 지금 많어. 그래서 회전율 실적을 11.9%. 그러면은 이 스루풋이란 것은 매출액은 매출 재료비하고 비례하는 거니까 회전율 비례만큼 매출 재료비도 증가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에 비례해서 매출액도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81만 6,840원에 판매한 꼴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실제 잘 팔고 22,400원이 남는다. 그러나 이제 예가 산출할 때 스루프 회계는 적게 산출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 회사를 그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했죠. 아까.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는 인플레 시대에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고 또 만약에 재고를 감소시키면은 에,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프레이션 완화 효과가 또 있다. 그래서 납품을 받는 측에서도 재고를 줄인 회사의 납품 단가는 결코 깎지 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위해서 이거를 저는 경제의 확대해서 얘기하면은 이렇다 이거예요. 요즘은 뭐 네이키드하게 빨가벗고 다 보여주고 정보 공개하고 자, 그 저 전산화 돼가지고 다 그 조사한다는데 어떤 경우는 결산서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제조원 거 보여줘야 될 거예요. 값이 세면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거로 끝낼 거냐? MC 넥스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는 얼마 벌었냐?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아까 100매덕이라고 말했지만 303억 원 벌었어요. 작년에 2022년도에는 522억 벌었고 원가회계 손익보다는 현금으로는 더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2022년도보다는 8.3%로서 좀 내려갔죠. 5%가량. 그러니까 좀 2022년 실적보다는 적은 거죠. 그리고 EMS라는 게 전체 그 사업 활동을 통해서 유입된 돈은 317억 원이었는데 최종 남은 돈은 205억 원이 된다. 아, 그렇게 이게 실질적으로 현금이 남으니까 이 차입금을 갚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번 돈은 205억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분석해 드리는 게 이제 제 그 분석의 그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양날의 검을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그 자본적 투자 캐펙스는 투자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 309억 투자가 있었는데 종속기업 투자 비율이 33.4%면은 꽤 그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프리 캐시 플로우 이것들 많이 얘기하죠.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이 번역한 그 잉여 현금이라 그러는데 이 잉여라는 의미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돈을 벌어서 내가 자유스럽게 이 의사결정에서 쓴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플러스는 채권자한테 142억 원을 갚았다는 얘기를 해서 이 레버리지율이 5.4% 아니 그 떨어졌고요. 12.7%에서 그리고 이자는 5.4% 승으로 그 낮은 쪽 부채만 남게 했습니다. 주주가 111억 원 가져갔는데 요게 이제 그 이익 배당률 ROE 개념으로 보면은 3% 정도 됐는데 2022년도가 좀 더 이익이 나가지고 4.1% 가져갔죠. 자본 변동표에서 그것을 또 저는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111억 원이 주주들한테 간 돈이다. 배당금은 88억 원. 뭐 자기 주식 처분, 자기 주식 취득이 있고 주식
선택권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이상 이 MC넥스 1분기 거 올해 1분기 거 연결 실적하고 2023년도 그 실적을 분석 및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좀 자세하게 해보려니까 시간이 약간 많이 걸렸네요. 끝까지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